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6월 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의 첫날입니다. 먼저 댓글 몇 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마하신 모습이 부드럽고 젊어 보인다고 피드백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항상 이제 좀 머리가 짧다 보니까 머리 감고 수건으로 머리 털고 그게 끝이거든요. 드라이도 잘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좀 기니까 이 머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도 샤워할 때 보면 그 후배들이 같이 축구 끝나고 샤워할 때 샴푸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저는 목욕탕에 있는 그냥 비누로 감는데 미용실에서 그러더라고요. 비누로 감냐고. 머릿결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요즘은 다시 샴푸를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하도 이렇게 머리 만지고 이 외모 관리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지금도요 머리가 아침에 너무 산발이라서 그나마 약간 이렇게 좀 다듬기는 했습니다. 팀 체슬릿 덕분에 4월에 이어 5월에도 플러스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 밴드에서도 뭐 들어가면 무료 주식방 뭐 등등 하면서 정말 이 악당들 많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서도 그런 기사를 하나 다룰까 하다가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말았는데 그 무슨 무료방 있잖아요. 무료 주식방 이런 거 제 얼굴 사칭하면서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또 다른 식으로도 무슨 무료방 해가지고 들어가면 무료 주식을 받으려면 클릭해서 뭐 알려달라 해놓고 그 완전히 엉터리 무슨 가상자산 거래소 딱 봐도 너무 허접한 엉터리 가상거래소에 그 돈 보내라 해가지고 거기서 마치 엉터리 가상자산 가상화폐, 가상화폐죠. 가상화폐 매매해서 무슨 수익을 마치 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텔레그램이나 이렇게 꼬시기 위해서 만든 방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한 15명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익 냈습니다. 무슨 교수님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전부 다 엉터리 낚시하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 지금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캄보디아나 이런 데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한국 사람들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사칭 특히 주식 요즘 가상화폐 이런 쪽에 관심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거기 사칭하면서 이렇게 꼬드기면서 그 순간 뭐 그런데 돈을 보내라 해서 9천만 원 보내고 막 이런 피해 사례가 많으니까 절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듣고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식 근력이 꽉 채워질 것입니다. 하셨고요. 5월 눈 깜짝할 사이가 지나갔고 왠지 희망찬 6월을 눈앞에 두고 설레이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주식 감독님 이번 달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 감독님이라고 하니까 재밌네요. 제가 감독 생활을 교회 축구에서 한 4년 하다 보니까 그 4년 동안에 새로 가입한 후배들은 지금도 이제 감독님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신우 형님 아침에 볼린저 밴드 올려주셨는데 오늘 댓글 남기셨었네요. 어제 대략 한 달 전에 인턴십 가입했습니다. 주식 공부에 루틴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2주 전에 차트의 정석을 공부했습니다. 감히 저의 주식 인생은 차트의 정석 공부 전과 후로 나뉜다고 말씀드립니다. 차트의 정석에서 제가 얘기했던 차트 분석제 그것도 사서 공부 중이라고 하시네요. 저번 주는 ETF 투자 바이블도 공부하셨고 우리 신우영님이 완전히 학구파시다 그죠? 학구파.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에 우리 신호영 프로님이 올려주신 볼린저 밴드 지난주 주간 단위 돌파한 종목들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입니다. 전무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자유 중에서 물론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것과 함께 영적 자유를 이루고픈 열망도 그 못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이제 40살이고 40살이고 불혹의 나이라는데 40이 정말 불혹 맞나요? 온갖 유혹에 흔들리는 1인이
50대가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멋진 어른이 되어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차트의 정석 교재 왔어요. 너무 신납니다. 차트의 정석 너무 재밌어서 시간 순삭입니다. 차트의 정석 구입하셨군요. 그 일반 차트 책이랑은 좀 많이 다르죠. 일반 차트 책은 그냥 교과서, 교과서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파생부터 매매라는 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실전에서 이런 차트 지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아마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아마 재밌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이 불혹이 되면 이제 40살, 40 되셨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40이 돼서 불혹, 세상에 유혹을 받지 않는 데서 불혹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유혹도 받지 않지만, 내가 너무 고집이 세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되는 나이도 저는 40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40이 넘어가면 이 귀가 다치기 시작하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되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거 해봤는데 아니면 옛날 경험에 의해서 선입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40 정도 되면 학교 공부도 예전에 했고 그동안에 사회 경험도 쌓이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만의 고집, 나만의 스타일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거가 막 마음에 안 들게도 보이고 그리고 자꾸만 이래 좋은 점은 나만의 어떤 원칙이나 좋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게 하나 사사건건 다 마음에 안 들게 되고 남의 말에 잘 안 듣게 되고 그런 나이가 되는 게 또 40 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40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유튜브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주식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잘 보시면 제가 최근에 오신 저희 고객분들 중에 좀 이렇게 요즘 되게 안 좋은 섹터 있잖아요. 안 좋은 섹터. 그 안 좋은 섹터에 주식이 쭉 깔려 있는 분들 보면서 제가 약간 한 번씩 쓴소리를 좀 하긴 하거든요. 그냥 방송만 봐도 저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 모든 업에는 그 고수의 영역에 가 계신 분들 보면 인격이 좋다고 다 고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찐 고수가 됐을 때 인격을 갖추지 않고 고수가 돼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구 대통령 우리 허재 선수 저보다 나이가 형님이니까 허재 형님 그다음에 서장훈 선수 그냥 선수라고 얘기하겠네. 이승엽 선수 이런 분들 김연아 등등 보면 우리 박찬호 다 마찬가지지만 다 보면 최고의 영역에 가 계신 분들 보면 다 인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도 그렇고 점점 더 그렇게 좋은 분들 함께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40 넘어가셨을 때부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0 넘었을 때 뿐이겠습니까? 그죠? 어느 나이 때나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기는 투자를 경험했습니다. 주린이 5년 차에 첫 해는 운 좋게 수익 낸 후 처음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그죠? 5년 전 그 코로나 이후에 페드가 제로 금리를 만들고 그 제로 금리 상황에서 나온 유동성 랠리 때문에 웬만한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니까 와 이렇게 수익 나는데 내가 왜 이때까지 안 했지 하면서 무모하게 21년도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들 보면 별로 수익이 안 나잖아요. 왜 2020년과 같은 수익이 안 나지? 그렇게 하셨을 건데 특히 최근 1년 동안의 장은 되게 어려운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장에 수익을 냈다는 거는 조금씩 이제 내가 실력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런 겁니다. 26일 지난달 26일이었네요. 큰아들 입대시켜 놓고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간은 또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토요일 언제 올지 모르는 아들 전화 기다리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은 또 왜 이리 심란한지 웜의 심박 듣는 것도 까먹었네요. 어제 아침에 아들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안심이 좀 되면서 정신 차리고 아들 방 정리하고 쓸고 닦고 출근했습니다. 아직도 땡볕에 경직되어서 있던 아들 모습 떠올리며 눈물이 줄줄 흐르지만 아들 기상 시간에 맞춰 저도
집 앞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나라 어머니들, 전 세계의 어머니들은 다 위대한 어머니들이신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참 위대한 어머니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도의 이 정도 선진국 레벨의 AA 플러스인가요? 이 정도 신용등급 받는 이런 선진국이 된 데는 우리 아버지들의 노력과 또 우리 어머니들의 많은 노력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들 입대시켜 놓고 왜 이렇게 손이 안 잡히냐면 우리 어머니들의 인생이 보면 다 아이 낳는 순간부터 정말 이 아이들한테 지극정성으로 참 그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다가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보내면서 단절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물론 대학을 지방에 계신 분들은 대학을 뭐 서울로 보낸 아이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지방이나 해외 유학을 보낸 아이들하고 물리적으로 이별을 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제가 미국 가서 하나 좀 놀랐던 게 미국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정말 냉정하리만 거 아이들 보고도 대학 등록금은 이제 너가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러는 식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애들을 독립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좀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미국은 영화나 드라마 잘 보시면 아기 때부터 따로 재우잖아요. 보면 그거를 보면 아니 애들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 5학년 한 4학년 5학년 때 될 때까지 저희 아들 딸 다 같이 4명이서 한 침대에서 잤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딸 벌써 나이가 몇 살입니까? 25인데도 한국 오면 아빠 엄마랑 좀 같이 자면 안 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하여튼 느꼈던 게 와 독립을 빨리 시키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보니까 물론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음과 양이 있는데 애들을 빨리 독립시키는 게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다. 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독립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형제들 저희 아버지가 둘째시고 밑에 또 형제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실 때도 보면 되게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말씀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빵 공장부터 건전지 공장, 방앗간 등등 안 해본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좀 자수성가 하시는데 어릴 때부터 빨리 독립심을 가지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영희님께서 아들 때문에 마음이 이리 심란하고 그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참 특히나 어머니들이 아들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르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는데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아주 또 군대 가서 나중에 뭐 병장 되고 하면서 밑에 애들 에 대해서 보스 노릇도 하고 상사 노릇도 해보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이제 성숙된 아들로 아마 돌아올 겁니다. 화장품이 중동 수출이 강세이던 걸 봤는데 기사 읽어주셨네요. 확실히 공부가 부족하면 질문할 것도 없고 매도에서 많이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5월은 풍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은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잖아요. 전 딸 둘에 노련한 기장까지 계시니 비행기 타고 자유의 나라로 고고싱입니다 하셨습니다. 창가에 드리워지는 빛을 아침에는 작은 방, 11시쯤에는 싱크대 작은 창, 오후에는 큰 방에 담습니다. 그 빛을 11개의 거울로 화장실 쪽 거울에 모아봅니다. 광선이 주는 다양한 정보는 제가 주변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박희성 님이신 굉장히 예술적인 댓글을 써주셨네요. 양장본을 알라딘에서 구입해서 오늘 책을 펼치니 좋은 투자 원칙을 세워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공감 능력 그리고 내 주변 삶에 대한
따뜻한 가슴과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여 행복한 여정이 되라는 글 가슴에 새깁니다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말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수도권 집중해서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은퇴자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에 서울처럼 선진화된 의료시설을 정부가 공급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해 준다면 수도권 중심의 교통체증과 인구 집중이 분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정답인데 제가 이 도시 관련해서도 이것저것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아마존의 제2 그 헤드쿼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주들 도시로부터 그 제안서를 받았다가 결국은 뉴욕 주변으로 이래 했던 이유가 우수한 인재 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판교 중에서도 좀 성남 어디죠? 저 위례 가는 쪽 그쪽에 벤처기업 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정도만 돼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네, 그렇게 저희 조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조카도 참 다행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게 경남 사천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렇게 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 지방으로 이 분산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 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신사동하고 강남의 노년역 그리고 강남 그리고 양재 이렇게 거쳐서 가는 신분당선이 있거든요. 저기 분당에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오는데 뭐 14분인가 17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분당에 상권이 죽어버리거든요. 분당에 계신 분들이 17분 만에 서울로 강남에 쉽게 올 수 있다 보다 보니까 거기는 배드타운화 되면서 오히려 상권이 죽어버리는 교통 인프라를 또 잘 깔아줬더니 또 그런 일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방법으로 하나 제시를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세종시에는 보면 정통부가 있고요. 그 세종시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 다 내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전주에 보면 국민연금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학연금은 또 나주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지방에 으로 좀 분산을 시키더라도 그쪽이 하나의 그 지방이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전주에다가 나주에 내려가 있는 사학연금이든 아니면 세종시에서 그 정통부의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전주로 다 모으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주가 우리나라의 기금 도시 이런 식으로 전문화 되게끔 그렇게 해야 그쪽에 저는 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부터 기금들이 다 거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전 세계 골드만삭스, JP 모건 브랜치들이 다 전주에 다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리서치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쪽에 다 브랜치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 특화된 시너지가 나오고 그럴 건데 지금 솔직히 너무 이거는 너무 탁상공론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막 쭉 찢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모아서 지방마다 그렇게 특화된 그런 산업을 좀 저는 살려주는 식으로 하면 이 분권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아들에게 투자의 본질을 선물했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수출 15품목 중에서 10종이 주저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관세 여파로 수렁에 빠진 수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우리 수출 실적은 최근 한국 경제의 집계 드리운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내수 침체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까지 내림세에 접어들고 있음이 실적에서 확인된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가 미중 갈등 속에서도 AI 특수를 발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수출 주력 품목 대부분이 미국발 관세 충격 외에도 전기차 캐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맞닥뜨려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15대 수출 품목 중 10종, 10대 품목 중 7종의 실적이 감소했고 미국, 중국, 아세안 등 3대 수출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규모가 넷째로 큰 수출 시장인 EU는 1년 전 워낙 수출이 나빴던 덕분에 기저효과를 봤지만 소폭 증가에 그쳤다. 아침에 오데리 자료 보다 보니까 EU는 플러스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그게 작년에 워낙 안 좋아서 기저효과였었군요. 자, 여기 보시면 반도체 늘었고요. 반도체는 근데 21.2%나 늘었어요. 그 외에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 제품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석유화학도 많이 줄었고 철강도 12.4%나 줄었습니다. 반면에 선박 4.3, 바이오헬스 4.5 이렇게 늘었고 자동차 부품도 9.4, 디스플레이는 18%나 줄었네.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1.2% 늘어나서 한 19조 원을 기록했고요. 월간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쓰는 HBM 수요가 계속 늘어난 가운데 대만, 베트남 등 이른바 중간 생산 기지로 향하는 반도체 물량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 10종이 작년보다 줄어서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3대 시장인 중국, 미국, 아세안 수출도 나란히 마이너스를 나타냈고요.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2% 줄어든 14억 4천만 달러에 그쳤고요. 미국이 지난 4월 3일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물리기 시작한 데다가 현대차 그룹이 올해 준공식을 가진 조지아 메타플랜트에서 현지 생산을 확대해서 수출이 급감했군요. 그러니까 이 철강도 어떻게 보면 국내 철강의 캡티브 마켓으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인데 그죠? 현지 생산해버리면 아무래도 근데 여기 철강은 수출이잖아요. 국내 내수로 사용되는 철강은 당연히 여기 포함은 안 됐을 건데 지난 4월 반짝 플러스로 나타냈던 중국 수출도 올해는 8.4%나 줄었고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6% 감소했군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중국이 중저가 반도체 위주로 자체 생산을 확대해서 앞으로 반도체 중국 수출은 계속 감소할 전망이라고 했고요. 과거 대표적 대중 수출 품목이었던 석유화학과 일반 기계도 각각 11.4%, 13.6% 감소했습니다. 대아세안 수출은 1.3% 감소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산 석유화학, 철강 제품이 세계 시장에 쏟아지며 우리 제품 수출이 막히고 있다고 했고요. 올해 우리 수출은 2.1% 감소하고 이 가운데 캐즘의 관세 충격까지 더해진 자동차 수출은 8%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충격이 전 세계 교역 및 소비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건데 미국은 물론 중국, 아세안 등 이른바 중간 생산지로 가는 우리 수출도 부진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침 모닝브리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SM 제조 PMI 같은 게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 이것 때문에 2, 3, 4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쭉 돌아서면서 50을 넘었던 ISM 제조 PMI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세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본격적으로 살아나고요. 우리나라 수출이 또 살아나야 증시가 최근의 반등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폭주, 더 두꺼워진 트럼프 철회 장막. 트럼프 US 스틸 공장에서 철강 관세 인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있는 US 스틸 공장을 방문해서 내부를 둘러보고 있군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승인을 검토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기존 25%였던 외국산 철강 관세를 50%로 전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은 당장 4일부터이고요. 내일 모레부터네요. 중국산 철강의 범람, 건설업 침체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주력 산업 철강이 수출 시장에서도 타격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은 이날 미국 대표 철강 기업 US 스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나왔는데 그는 기존 25% 관세에 대해서 허점이 있었다. 루프홀이 천장에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이 조치 관세 50%를 회피할 방법은 없다. 누구도 여러분의 산업을 훔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네. 한국산 철강의 주요 수출국 나오는데 미국이 1등이군요. 35.5달러, 12.4%고 2위가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우리가 철강 수출을 하는군요. 3위가 중국, 그리고 4위가 인도, 5위가 멕시코. 우리가 다 또 수입하는 것도 있죠.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 발표가 기업 매각을 반대해온 US 스틸 노동자를 달래고 2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일본을 부각하며 다른 국가들도 미국 투자에 나서라는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제철의 대미 철강 투자액이 140억 달러, 한 20조 원 정도라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 철강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줄곧 반대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양측의 협약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고요. 이날도 US 스틸은 위대한 도시 피츠버그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해고나 아웃소싱은 전혀 없고 US 스틸 노동자는 곧 5,000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네. 이 같은 발표 이후에 EU,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철강 생산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 역시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 주력 산업인 철강의 수출 역시 추가 하락 타격이 불가피할 거고요. 미국은 한국 철강 수출에서 1위, 물량 면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요. 작년 대미 철강 수출액은 한 4조 9천억 정도 되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자금률이 75% 수준으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50% 관세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수치일 뿐 아니라 미국 제조업에도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책 변화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금률. 미국의 철강 자금률이 75%밖에 안 되니까 이 관세를 올려버린다고 해서 미국 철강을 100%까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75%까지는 미국 철강을 쓰더라도 나머지 25는 올려진 이 관세 때문에 영향을 무조건 받겠네요. 그러면 이 올려진 관세 때문에 미국 내의 철강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 철강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상당한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자동차 회사 주식은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래서 이 관세는 중국에만 부과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은 공무원 해고 피멍 들게 한 머스크, 트럼프와의 동거 끝. 제가 이번에 바닥에서 테슬라 이번에도 또 박앤세일 해줬잖아요. 그죠? 테슬라 주식을 220불, 30불 대에 살 수 있게 하는 그 박앤세일을 해줬는데, 그 테슬라 우리가 살 때, 주식을 살 때 내가 이 정도 가격대면 팔아야지.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모멘텀 플레이를 하려면 요 모멘텀이 발표가 될 때 팔아야지. 내가 주식을 사면서 내가 어느 가격에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되겠다. 이게 없이 주식을 사는 거는요. 뭐 주식을 잘 모르고 사시는 거예요. 주식을 살 때는 이 회사는 어디까지 그 가치가 얼마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박앤세일 되면 나는 얼마에 팔아야지. 모든 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식을 하실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신 주식들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들 이거는 내가 언제 얼마에 팔아야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나는 과연 그 둘 중에 하나는 알고 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자문을 해드렸거든요. 좋은 모멘텀이 앞으로 몇 가지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앨런 머스크가 도치에서 일하는 부분을 저거 진짜 6개월 안에 아마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번에 6월 10일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운행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떤 모멘텀이 남았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아무튼 저는 나중에 이제 로봇의 같이 로봇택시가 아니라 실제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영상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마다 와 하는 게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더 이상의 어떤 혁신이 안 보일 때 그때 뭐 팔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하나의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 130일 임기를 채웠고 지금 이 사진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에 일론 머스크에게 황금 열쇠를 전달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이 황금 열쇠를 전달하고 있군요. 세계 최강국 지도자와 세계 최고 갑부의 130일간 동거가 끝났다. 도치를 이끌어온 일론 머스크의 퇴임 행사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렸군요. 행사를 직접 주관한 트럼프는 정말 대단한 개혁가에게 주는 선물이라면서 백악관의 문양이 새겨진 황금 열쇠를 머스크에게 전달했군요. 트럼프는 1기 때는 2017년에서 21년 때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등 친밀했던 인사들에게 언제든 백악관으로 올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열쇠를 선물해 왔는데 머스크가 도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도 대통령의 친구이자 조언자로 남고 싶다고 하자 트럼프가 일론은 떠나지 않는다. 그는 백악관을 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화답하는 등 두 사람은 짙은 브로맨스, 남자들끼리의 끈끈한 우정 분위기를 연출했다네요. 검은색 도치 로고가 찍힌 모자와 도치의 내부, The Dochi Father, 도치의 대부네, 대부. The Dochi Father라는 문구가 찍힌 티셔츠 차림으로 온 머스크는 오른쪽 눈가에 멍이 선명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5살 아들 X와 장난치다가 얼굴을 맞았다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는 X를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 머스크의 해명을 거들었다. 네, 그런데 제가 또 이 격투기, UFC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서 딱 보면 약간 알거든요. 이거는 5살 난 아이한테 맞은 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먹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멍이 들었고 그리고 도치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신 분하고의 좀 충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앨런 머스크의 눈을 보세요. 제가 관상에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눈이거든요. 다른 거 아무리 다 고쳐도 눈은 못 속이는데 타짜 영화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짝귀한테 고니가 물어보죠. 당신한테 내가 7땡을 줬을 때 이게 구라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딱 하니까 짝귀가 그럽니다. 구라칠 때는 눈을 보지 마라. 딱 이러죠. 약간 서운함과 약간의 분노가 보여요. 서운함과 약간의 분노. 그래서 아마 벤슨 부총리, 벤슨 부대통령이나 그렇게 저는 뭔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악수하고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좀 미안해하는 얼굴이에요. 이 얼굴도 보면. 네. 그리고 머스크는 악수를 해도 좀 이렇게 씁쓸한 표정이죠. 보면 씁쓸한 표정이에요.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에 승세가 굳어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트럼프 2기 최고 실세로 떠올랐는데 대선 때 2억 7,500만 달러 약 3,800억을 트럼프 캠프에 쾌척하며 실탄을 지원해서 당선에 큰 도움을 줬고요. 트럼프는 당선 한 주 만인 지난해 11월 12일 정부 혈부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에피션시 신설과 머스크의 수장 발탁을 동시에 발표했고요. 부서 이름의 약자인 도찌는 머스크가 코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머스크 코인으로 알려진 도찌 코인과 철자가 같다. 그만큼 트럼프 2기에서 머스크의 위상이 높았다는 점을 드러낸 장면이다. 여기 쭉 나오네요. 이 130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옵니다. USAID 그리고 CFPB 소비자금융보호국 등 폐지 시도했고 OPM 인사관리처 장악, 연방정부 인력 약 7만 5천 명 감축 본격화했고 연방기관 대량 해고 등 뭐 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에서 대통령의 1호 친구 First Body라는 별명을 얻은 머스크에게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비대한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하라면서 사실상 정권을 줬습니다. 머스크는 칼자루를 거침없이 휘둘렀고요. 제3세계에 대한 대외 원조를 도맡으며 미국 공공외교의 큰 축을 담당해온 국제개발처 USAID를 시작으로 많은 부처에 대해서 국익과 정부 기조에 맞지 않는다거나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축소 폐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7만 5천 명 이상의 공무원을 압박해서 스스로 옷을 벗게 하거나 해고했고 야당의 민주당과 민주당 지사가 이끄는 주정부 공무원 조직과 잇따라 충돌을 했고 소송이 잇따르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간 유례없는 갈등 국면이 조성됐다. 요게 그거죠. 첫 국무회의 장면인 것 같은데요. 지난 2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첫 내각 회의를 소집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죠? 저기 뒤에 앨런 머스크가 서 있네. 당시 트럼프는 JD 벤스 부통령에 앞서서 머스크에게 발언권을 줄 정도로 글을 챙겼습니다. 먼저 앨런 머스크가 한참 얘기하고 그죠? 한 56분이 지난 다음에 여기 앉아있네. 벤스 부통령한테 발언권을 줬죠. 머스크는 도치를 출범시키면서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1조 달러 삭감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제로 달성했다고 발표한 절감액은 1,75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부풀려진 수치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도치가 재무부가 소장한 연방 공무원 급여 내역과 사회보장 혜택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는 등 다른 부서에 대한 월권 논란도 끊이지 않았고요. 백악관의 참모들은 머스크가 정부 혈부 결정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또 토로했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 때문에 백악관을 떠나는 머스크가 트럼프와 아름다운 이별을 하지는 못했다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트럼프 정부의 다른 고위직과 갈등이 잇따라 표출됐는데 예를 들어서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책사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향해서 벽돌보다도 멍청하다고 비난을 퍼부어 갈등을 빚었군요.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머스크는 퇴임 직전 한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감세 법안에 대해서 재정 적자를 키우는 대규모 지출 법안이라며 비난했고요. 트럼프는 우리가 예산을 삭감만 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또 드러냈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지난 3월 29일 미국 시애틀의 테슬라 건물 앞에서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춤을 추는 모습이네요. 머스크는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고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과격하게 단행해서 많은 이들의 반감을 샀고 이로 인해 테슬라 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머스크의 멍에 빗대서 머스크를 때리고 싶은 6그룹이 있다면서 정부 관료, 해고된 공무원, 트럼프의 참모진, 테슬라 투자자,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머스크의 강압적 행보에 분노했다.
전했고요. 130일 동안의 공무원 생활은 머스크의 사업에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남겼는데 핵심 사업체에 테슬라는 머스크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혹독한 1분기를 보냈죠. 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대한 무지막지한 칼바람 등 거친 행보에 대한 반감이 쌓이면서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방어나 훼손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격으로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나 급감했고요. 머스크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후에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도치 주요 업무가 끝나 다음 달부터는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국방부 위성 발사 계약과 위성 인터넷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치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득도 챙겼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측의 정치 조직에 1억 달러를 추가 후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인연은 물밑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머스크는 닷지는 특정 인물에게 의존하지 않고 조직적 기조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자신이 떠나도 닷지의 철학은 남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후임 도치 수장은 정해지지 않았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이 정치권, 제가 이 정치권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 의로운 마음으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런 엉터리 예산이랑 이런 게 있지 하고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멍만 들고 나오는 이유가 정치는 제가 정치 잘 모르지만 정치는 세라고 하잖아요. 세력화 시켜야 되고 그 세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의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도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력화 그 세력화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 우리 정치권에도 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어떤 정의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다가 자꾸만 이제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오죠. 튕겨져 나오는 이유가 다 그 세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불공정하고 해도 챙겨줄 수밖에 없거든요. 챙겨줘야 세력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를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이 정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쓴맛을 본 분들이 이렇게 씁쓸하게 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 저는 늘 보기 때문에 절대 정치 쪽은 제가 전혀 이렇게 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또 정치가 보면 그 세력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비난하고 상대에 대해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제 성격하고는 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만물상 게으른 독일인입니다. 만물상을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는 부산일보에 이 만물상하고 비슷한 칼럼이 항상 올라왔었거든요. 보다 보면 참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12년 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를 겪었을 때 독일 언론들은 모욕적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사 잡지 슈피겔은 춤추며 노는 그리스인 사파를 표지에 싣고 게으른 그리스인이라는 제목을 달았었거든요. 포크스지는 그리스 문화의 상징인 밀러의 비너스상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조롱사진과 함께 유로화 가족 중 사기꾼이라고 쏘아붙였고요. 당시 독일인 사이에서는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포르투갈인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시킨다. 술 먹고 나오면 계산은 누가 할까? 이 농담은 저도 그때 봤었는데 결국 술 먹은 사람은 그리스인, 이탈리아인, 포르투갈인인데 술값은 독일인이 한다. 이런 농담이 유행했었죠. 유럽에서는 독일인은 근면, 성실 그 자체라는 평판을 누려왔고요. 그 배경에는 역사적 철학적 뿌리가 있는데 500년 전 마틴 루트 신부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독일 국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신념을 심어주었고 독일 철학자 막스 베버는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근면 성실이라고 설파했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인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지만 근면한 국민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50년에서 60년대 독일은 연평균 8%씩 초고속 성장하면서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났고요. 독일 정부는 1964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3천만 달러 차관을 주며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었고요.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까지 극복하고 유럽 제1의 경제대국주의를 유지해온 독일 경제가 요즘 흔들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은 러시아 천연가스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해온 독일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23년에 마이너스 0.3%, 24년에도 마이너스 0.2%, 이렇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늪에 빠지자 독일에서 우리가 게을러졌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인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35시간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네요. 23년 기준 연 1341시간으로 미국 1811시간 보다 470시간이나 덜 일하고요. 노조의 힘이 세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한 데다가 고용률을 끌어올리려 미니잡이란 단시간 일자리를 늘려왔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메르츠 총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극복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하루 최대 8시간에서 주당 48시간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군요. 여론은 찬반으로 갈려 있고요. 조만간 그리스 언론이 게으른 독일인 특집 기사를 낼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독일 주식 시장이 작년에도 올해 지금 20% 오르고 있어요. 작년에도 양봉이고 재작년에도 양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 보다 보면 우리나라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갔잖아요. 마이너스 나올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또 주식시장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이렇게 하고 주식은 오히려 한번 볼까요? 해외 시장, 기타, 유로스타, 독일 넣어죠.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최근 3년, 요거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보세요.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월봉이거든요. 제가 주식 강의나 저번에 주식 관련돼서 얘기할 때 주식 투자를 망치는 가장 첫 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